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누구랑 밥 먹었다 이렇게 쓰면 할 말이 없지만 누구랑 어떤 것을 먹었고 무슨 대화를 나눴고 그때 흐르는 음악은 뭐였고 그걸 다 쓰면 구체적으로 쓰면 할 말이 많고요. 그렇게 쓴 그 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밥 먹었다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내 얘기예요. 세상에 하나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내 이야기에는 모든 이야기는 다 의미가 있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겪은 거에는 내가 겪고 나서 뭘 깨닫거나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거나 내가 뭘 배웠거나 노하우를 배웠거나 다 있어요. 이야기에는. 그 의미 부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이런 걸 겪었는데 이런 걸 내가 깨달았어. 알았어. 이거 쓰면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문제가 첫 번째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닌 이야기가 회사 내가 30년 다녔습니다. 그럼 한 줄로 끝나요. 그건 누구나 한 얘기예요. 회사를 다 회사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원의 얘기는 재미가 없고 회사원이 무슨 책을 쓰냐고 그래요. 근데 회사도 어느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에 어느 부서에 있었고 거기서 어떤 걸 겪고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그거는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 나만이 아는 거고 그걸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의미 부여를 안 해. 내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회사원 생활이. 그게 의미 부여라는 두 번째로.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되게 자기가 한 경험이 하찮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솔직하질 않아요. 오히려 막 잘 된 사람들은 자기 막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 잘 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자기 이런 것도 좀 양념으로 넣어줘.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귀를 기울여. 근데 그런 얘기 투성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다 숨겨.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다 숨겨.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남 안 된 얘기. 남이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자기도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갖거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이런 거 겪었는데 그동안 이거 부끄러워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솔직한 것도 더 솔직하지 않게 되고 루소 있죠. 에밀을 쓴 루소. 뭐 교육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최초의 자서전을 쓴 분이에요. 루소가. 근데 거기에 루소에 자기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누구한테 막 누명을 씌우고 이런 얘기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썼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자신이 없는 거야. 갖고 있는 건 더 많은데도 그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맵고 짜고 쓴 이야기는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도 이제 그 얘기를 못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잘 안 들어주니까. 그게 뭔 얘기가 된다. 그걸로 책까지 쓰고 이런 얘기 하면 지랄이야.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검열이 심한 사회예요. 자기 검열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상력도 되게 빈곤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상상력이 커지려면요. 우리 사회 자체가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요. 실패를 용인해줘야 돼요. 재기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은 상상력을 발동하고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해볼 수 있을 때 사람은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재단을 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윗사람한테 뭐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야, 안 돼 그거. 저는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 이 자식 더럽게 고집세네?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막 하고 알았어 한번 해봐. 그러면 실패하죠. 실패할 확률이 97%, 8% 우리 사회. 당연하죠. 어느 사회나 혁신이나 어떤 새로운 건요. 2%, 3% 확률이에요. 그거가 의해서 사회가 진보하는 거고, 이제 그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 해봐. 그래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친구는 2%, 3% 확률에 도전한 거야. 당연히 실패하죠. 상사가 하지 말라고 한 상사의 확률은 97%, 8%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2% 3% 도전한 친구한테 야 내가 너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이 자식 너 이거 고지표가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절대 도전하지 않지. 시도하지 않지. 왜요? 할 이유가 없지. 실패를 하면 재기의 기회도 없어. 한 방에 끝이야 그냥. 그거 안 해. 그냥 묻어가는 거야. 그냥 묻어가면 지금까지는 그냥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 지금까지는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그 단계가 아니었어. 빨리 베끼고 빨리 쫓아가야 돼. 워낙 늦게 출발해서. 앞서가는 거 자동차건 무슨 전자제품이건 뭐건 간에 하여튼 빨리 베껴서 빨리 쫓아. 근데 이 실력은 전 세계 1등이었던 거예요. 읽기 듣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켜가지고 이해력, 분석력 딱 갖다 놓고 이거 하는 게 1등인 거야. 근데 말하기 쓰기를 안 가르치니까 효율이 최고인 거야. 시비를 안 걸어 누가. 이 의문을 안 가져. 의문을 갖고 이게 정말 맞나?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일절 안 해요. 그냥 베끼는 거야. 시키면 거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야. 속도가 최고야. 그 힘으로 기적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두 개가 다 잘 돼야 돼. 읽기 듣기를 많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시킨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말하기 쓰기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일 잘 들은 밤새워 사람 하고 야 돌격 앞으로 목표 저거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분단 국가에서 여기다 또 군대를 한 번씩 갔다 온 거예요. 군대 가서 정말 이거의 명령이 상명하복을 남자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 남자가 또 막 지배하는 사회야. 그러니까 막 이게 팍팍 돌아가는 거지. 이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게 경쟁심을 막 불어넣어줬거든. 학교 다닐 때도 등수 매겨가지고 막 우리 때 맞았어요. 막 틀린 개수대로 맞고 등수대로 안 쳐. 1등부터 안 쳐. 이렇게 안 치고 1등은 나오라고 그래. 박수 치라고 그래. 전부 다. 우리가 박수 치러 이 세상에 왔어요 지금? 네? 난 박수 쳐주러 왔냐고. 한 번 살다 가는 거야. 한 번 살다 가는 거. 내 인생 살러 온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온 거예요. 누구 박수 쳐주고 내가 그러다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응? 근데 내가 말도 못해. 궁금한 거 질문도 못해. 딴 데 쳐다보지도 못해. 이러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그냥. 응? 암 걸리고. 응? 근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1등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베낄 데가 없는 거야. 쫓아갈 데도 없는 거야.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들이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말 잘 듣는 애를 데려다가 잘 써먹었거든. 그래서 교육에다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 학생 키워달라고. 말 잘 듣는 애들, 딴 데 안 쳐다보는 애들, 의문을 안 갖는 애들, 토달지 않는 애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애들. 그래서 교육이 훌륭하게 그걸 했죠. 딴 생각 못하게 해가지고 잘 키워줬죠. 그런 애들이 나가서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했죠. 이제는 다른 애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 생각하는 애들, 의문을 갖는 애들, 좀 송곳같이 튀어나오는 애들, 모난 돌, 다른 생각하는 애들, 의문을 갖는 애들, 질문하는 애들, 한눈 파는 애들, 감정이 풍부한 애들, 놀이 좋아하는 애들. 우리나라가 재미를 추구하면 그동안 우리는요, 너 그렇게 한가해요. 네가 그리 지금 그럴 때야? 이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놀이를 좋아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놀이를 할 때, 재밌을 때 창의적인 걸 발휘하는 게 인간이에요. 구글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막 놀게 해요. 게임기 주고 놀라고 그래. 그랬을 때 뽑아먹을 게 더 많거든. 그거 뽑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면 안 돼. 일해야 돼. 바빠야 돼. 항상 바빠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가 절대 8강에 못 든대요, 이제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축구를 8강 정도 들려면 유럽이나 중남미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재미로 해야 된대요. 놀이로 해야 된대. 어? 재밌어서 해야지 그런 창의적인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부는 맞아요, 또 막. 우리 때는 막 맞았어.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군대 빠지려고. 나중에 막 애국심으로.
애국심으로 하는 거야, 애국심으로. 그게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막 붕대 막 싸매고 막 이러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수준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이상은 절대 못 넘어가. 안 가르쳐 준 거, 안 시킨 건 못 해요. 배운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상 넘어는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 사회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삼성전자가 절대 애플을 못 이겨요. 그거는 명약관화예요. 방법은 애플 직원들, 외국 인재들을 수혈하는 거예요. 갖다 쓸 거야 아마. 여기서 우리들은 또 일자리가 더 없어져. 그나마 있는 것도. 갖다 쓸 수밖에 없어. 저임금 노동자만 쓰는 게 아니고 아마 인재들도 이미 갖다 쓰고 있어요. 아주 실컷 그렇게 잘 우리 교육으로 잘 우려먹고 이제 와서는 이제 슬슬 이제 나오는 게 이 수능 시험을 바꿔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다형 시험 줄 세우기 등수로 줄 세우는 거 이게 효용을 다 한 거야. 이제는 뽑아먹을 걸 다 뽑아 먹은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이 교육이. 그러니까 이거 폐기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역시 학부모들은 용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어떻게 선다형 시험 봐라 그냥. OMR 카드 딱딱 찍어서 봐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평가해가지고 대학을 가냐. 서술형 어떻게 믿냐. 서술형 시험으로 애가 우리 애 왜 떨어뜨렸냐. 갖고 가서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미국같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가 더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는가. 적극적인가. 그러니까 질문을 누가 더 하고 토론에 누가 더 이걸 보고 평가를 하고 에세이를 써서 에세이 점수를 가지고 시험을 가요. 등수가 없어 걔들은. 학교에 무슨 1등부터 뭐 이게 없어. 전혀 없어. 그걸로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에세이로 하면 에세이 자체가 이게 저도 이 논술 평가를 많이 해보지만 사실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읽는 사람이 보고 이거 좋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평가자를. 근데 우리가 믿어요? 안 믿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다 만약에 애들을 평가한다. 그것도 안 믿죠. 응? 그러면 우리 교육개혁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일본이 2020년부터 지금 이제 걔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고3이 되는 게 2020년인데 그때 중1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4, 5년 전에 교육개혁을 발표를 했어요. 2020년부터는 선다형 시험을 전면 폐지한다. 학교건 대학 입시건 일제 찍는 거 안 본다. 찍는 능력 필요 없다 이제. 인공지능이 찍는 건 제일 잘한다. 그걸로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인간의 능력이다. 그거는. 왜 찍는 걸 잘한다는 것은 결국 암기력 무슨 이런 건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따라가요. 인공지능이 그냥 세계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이 세상 지식이 다 들어있는데 순식간에 그냥 나오는데 이 집에 어제 그 KT로 갈았어요. 그 진이라는 그거 재밌대. 이게 텔레비 옆에 이거 하나 놔뒀는데 걔한테 물어보면 얘가 다 답을 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직 얘가 좀 허술하더라고요.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데 그거는 난 빠른 속도로 적어도 한 20, 30년 내에는 우리가 인간이 머릿속에 뭘 알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런 거 내장을 할 수도 있고 칩으로 그냥 갖고 다니면서 걔가 다 알아주니까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인간이 할 일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죠. 그 판사가 제일 지금 우수한 인간이 이제 판사 이런 거 되잖아요. 보니까 그 우수한 판사들도 가서 딱 대법원장이 뭘 원하나 그거 딱 의중을 읽고 그거 잘한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라고 최고 요직으로 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 읽기 듣기 원래 그 사람들이 읽기 듣기 이제 잘한 거죠. 여기 또 법률가 계시면 죄송한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세상은 읽기 듣기 잘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읽기 듣기를 잘한 거예요. 왜 판사가 무슨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조문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그걸 머릿속에 많이 넣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그거 잘 외우고 그거 한 사람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판사가 지금까지는 10시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시간 중에 거의 9시간 이상이 법조문 다 찾아보고 이거에 맞는 법조문 다 찾아보고 판례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9시간 이상을 거기에 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는 순식간에 나와요. 그냥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찾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더 잘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판단하는 거죠. 듣고 판단하고 두 번째로 판결문 써야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해야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요. 읽기 듣기는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돼요. 말하고 판단해서 말하고 쓰는 거.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판사가 10명이 필요했으면 9명은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잘. 오히려 그 이전에 사람이 인체 정보를 아마 걔들이 실시간으로 받아서 어떤 예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뭐 의사가 매일 한 명 와가지고 그 사람 뭐 잠깐 얘기해 주는 걸로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그냥 의사고시 그 딱 학교 다닐 때 그 몇 년 공부한 걸로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끝날 거예요. 어쨌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읽기 듣기 시대는 이제는 끝나간다. 저는 그거 잘 우려먹고 살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에는 그거 안 통할 거다. 읽기 듣기가 아니고 이제 말하기 쓰기 기업도 이제 그런 걸 요구할 테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읽기 듣기보다 말하기 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지막 하나만 이유를 더 말씀드리면 오래 산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히 해당이 돼요.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120살 사는 120세까지 사는 거. 그건 뭐 100%예요.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때는 읽기 듣기로 60세까지 우리 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 읽기 듣기로 한 60세까지 정년을 되게 다 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살아도 80대 살면 장수했다고. 엄청 장수한 거예요, 80대. 그러니까 되게 7, 80에 가죠. 그럼 60까지 읽기 듣기 하고 살다가 직장 다니면서 읽기 듣기 하고 사는 거예요. 1, 20년을 그냥 놀다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60세까지도 보장이 안 돼요. 50세 보장 안 돼요. 지금이 49.1세거든요. 그 평균 정년 연수가 지금 아마 여러분 때는 더 낮아질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몸담고 있는 거, 어디 직장을 다니는 거, 어디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거. 누구세요? 그러면 나 어디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사는 거. 명함이 있는 거. 다른 말로 읽기 듣기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거. 사실은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읽기 듣기 하고 산다고 봐요. 고객에게, 손님에게 그 읽기 듣기 하고 사는 거예요. 꼭 회사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제가 볼 때 이제 자영업은 좀 더 길 수 있겠죠. 근데 회사원은 아마 이제 평균 한 40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120세를 살아야 되면 읽기 듣기의 삶, 그 월급 받는 삶을 40에 끝나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년을 더 살아야죠. 80년은 놀다 갈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말하고 쓰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 컨텐츠가 있다는 거고요. 그 컨텐츠를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듣거나 보고 나한테 일도 주고 뭔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존재하면서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콘텐츠가 없다.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80년을 강제로 살아야 돼요. 죽지도 못해. 그러면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아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하루에 한번 산은 갔다 올 수 있죠. 산을 잠깐은 다녀올 수 있지만 그거가 없이 80년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인류 역사상 첫 세대. 인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7명이 직장이 없는 사람이 되는 시대가 와요. 6, 7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한 1000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월급쟁이로만 따지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완전 좀비예요, 좀비. 좀비의 세상이죠. 그 사회도 돌아갈 리도 없고.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세대에는 어떤 형태로건 자기 컨텐츠를 다 갖게 될 거라고 봐요. 누가 가지라고 안 해도. 저는 글쓰기가 제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건가 하나 컨텐츠를 가져야 되고 그걸로 최소한 책 한 권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여야 돼요. 책 한 권 쓰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컨텐츠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 온라인상에서 갖고 있건 아니면 책이란 형태로 갖고 있건 그러려면 일단 자기 뭐가 하나 내가 관심 갖는 나의 테마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축적해 나가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인생은 60까지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찾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기간. 내가 나의 컨텐츠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서 그 분야의 것을 내가 딱 만들어서 한 60 가까이 되면 책 한 권 정도는 쓰고 당연히 그래야죠. 한 권 쓰고 그 책 한 권의 컨텐츠 분량으로 120살까지 살아야죠. 봉사활동도 하건 뭐 돈을 벌건 그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는 누구세요 물어보면 어디 다닙니다가 없잖아요. 명함이 없잖아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무엇. 그 무엇을 찾고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어찌 보면 만약에 나중에 월급쟁이 생활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월급 받으면서 나를 찾고 나를 만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앉아서. 뭐 오늘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도 상관없어요. 글쓰기에 관한 질문들은 칠판에 이렇게 저희 학교 수업 방식이 질문을 쭉 쓰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질문을 다 주셨네. 하기도 했고요. 또 받을 수도 있게. 예. 일단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걸 좀 빨리 해볼게요. 글 쓰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글 쓰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내면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건 자기의 감정이건. 두 번째는요. 글 쓰는 것 자체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그 고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뇌는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많이 안 써서 그래요. 뇌는 안 해본 거, 낯선 거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썼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독자의 이목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를 드러냈을 때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유보해두고 싶죠. 확인하고 싶지 않지. 덮어두고 싶죠. 그런 게 이제 다 뭉뚱그려서 그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요, 제1의 사명이 생존이에요.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글쓰기야말로 내가 싸워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대상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싸우지 않아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글 쓸 때 확 자신감이 붙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글쓰기와 성격 관계가 있을까요? 신중한 성격이 좋은 글을 쓰겠지요. 이 말은, 저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할 때, 그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 글 쓰는데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성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는 뭐가 활달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생각하는 거, 사색하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내성적인데, 내성적인 사람이 글쓰기에는 좀 유리할 수 있죠. 그림을 그리듯 글을 쓰면 어떻게 해야, 저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은 글을 쓸 때요,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좀 그림 그리듯이 시각화 해보는 게 글쓰기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서하듯이 이제 글의 구조라든가 이렇게 이걸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그림으로 내 글의 어떤 구성도를 그림으로 그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내가 정확히 의미를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듯 한 말 묘사하듯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제 뭘 묘사를 하듯이 그걸 글로도 묘사를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이제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쓰는 방법이겠죠. 그 그림을 보는 것도 글쓰기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상상력을 좀 키우면서 글을 쓰고 싶으면 우리 포털 사이트에 가면 이미지 코너가 있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의 키워드를 검색창에 치면 그에 관한 사진, 일러스트, 뭐 이미지가 쫙 떠요. 그 그림을 보면 뭔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건 굉장히 창의적인 걸 얻어낼 수 있죠. 지식 검색하는 것보다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글을 잘 정리하는 법은 저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글은 정리하는 법은요, 덩어리를 일단 나누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거, 그걸 분류한다고 그러죠. 덩어리를 모으고 덩어리들의 위계를 세워요. 덩어리 중에 더 포괄적인 거라든가, 더 위에 상위에 있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라든가, 그 밑에 새끼 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덩어리를 위계를 지우면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는 이 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 줄의 메시지가 뭔가, 그런 걸 찾는 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제목으로 달릴 거고요.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글이 별로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글은요, 저는 제가 써보면, 제가 블로그 홈페이지에 최근에 한 3,000개 가까운 글을 썼고, 그건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 이후에 4년 반 동안 쓴 글이에요. 4년 반 동안 한 3,000개의 글을 썼는데, 그걸 강원국의 글쓰기에 이제 녹여냈거든요. 글이 3,000개가
하나 글 쓰는데 한 서너 줄이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와이프가 운전하고 제 홈페이지 가보세요. 오늘 또 한 3개, 4개, 한 5개 가까이 글을 썼어요. 저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무조건 써요. 한 줄이건 두 줄이건. 그런 것들이 한 3,000개 있다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생각날 때마다 한 줄씩 그 다양해요. 기억나는 것도 쓰고요. 제가 이제 이걸 몰랐는데 알게 된 것도 쓰고요. 또는 뭐 내가 앞으로 뭐 그 상상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쓰고요. 하여튼 뭐든지 써요. 쓰는데 그거를 써보니까 불과 한 몇 달 전 것만 봐도 정말 허접해요. 한 2, 3년 전 거 2, 3년 전에 블로그에 썼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고 그 블로그 강원국의 글쓰기인데 이름이 거기 가서 보세요. 여러분 수준만 또 못해요. 정말. 그러니까 글을 계속 써보는 게 방법이에요. 저걸 계속 써보잖아요. 지금은 저 학생이 별로인 것 같은데 계속 써보면요. 깜짝 놀라게 돼요. 이전에 글을 보고 야 내가 이때 이 수준이었네.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발전했네. 성장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고요. 미래에는 영상 기술이 발달할 텐데 글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참 위기예요. 글의 위기.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글을 읽지를 않아요. 눈으로 봐요. 스캐닝을 해요. 심지어 유튜브 가서 그냥 영상으로 지식도 얻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로 지식을 얻지 읽는 걸로 얻질 않아요. 앞으로 이거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지금 구글 검색보다 유튜브 지식 검색을 더 한다고 이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은 글이 문자가 저는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가 문자 쓰면 안 된다. 문자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력을 잃게 될 거다.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기록하면 기억하지 않을 거고, 그럼 기억력이 다 없어지.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래 가사를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노래 가사도 못 하고,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하고, 휴대폰 없을 때는 우리 다 기억하고 다녔어요, 머릿속에 전화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가서 보면서 영상으로 다 보면서 문자를 이제 여러분들 잊어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의 희망은 영상이건 오디오건 기반은 텍스트예요. 글로 쓴 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오디오를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다 문자에서 출발하지 문자 없이 영상으로 오디오로 바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문자는 계속 살아 있을 거예요. 글을 처음 부분을 시작하기 어려울 때 팁이 있으시면 글은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지 마세요. 첫 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첫 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글 다 쓰시고 저는 생각난 것부터 써요. 첫 줄부터 안 쓰고 다 쓰시고 쓰다 보면 생각이 훨씬 견고해져요. 저는 글쓰기는 4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백지의 공포 상태. 이게 동특이 저지예요. 제일 어두운 때예요. 두 번째 한 줄을 썼을 때예요. 그 한 줄은 첫째 줄이 아니에요. 뭐라도 썼을 때. 그럴 때 이제 왠지 안도가 돼요. 약간의 자신감이 붙어요. 여기다 살 좀 붙이면 되겠구나 하는 의욕이 생겨요. 세 번째 단계는 쓰다 보면 머릿속이 환해져요. 졸가리가 타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글을 다 썼을 때 이제 욕심을 내는 단계인데 뭘 더 넣고 싶고 막 그때는 절제가 필요한 단계인데 이 머릿속이 환해지는 세 번째 단계가 와요. 그때 첫 줄을 쓰는 게 좋아요. 괜히 생각이 읽지도 않았는데 왜 첫 줄부터 써야 돼요? 그 중요한 줄을. 예를 들어서 낱말 퍼즐 맞출 때 왼쪽 첫 칸부터 맞춰야 돼요? 아는 단어부터 맞추다 보면 왼쪽 첫 칸이 채워지잖아요. 그 단어를 모르는 단어였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리고 첫 줄도 그렇게 쓰면 돼요. 나중에 첫 줄이 떠올라요. 그걸 왜 첫 줄부터 쓰려고 그러니까 백지의 공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첫 줄을 못 쓰면 하나도 못 쓴 상태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관점과 시선이 무엇인가요? 이 수준들이 너무 높다.
글쎄요, 이거는 저 관점이 굉장히 관점 시선 이걸로 대체할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봐라 할 때 첫 번째 깊이 들여다봐라. 그러면 본질과 원리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넓게 봐라. 그러면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멀리 봐라. 그러면 해안을 갖게 된다. 통찰력이 생긴다. 네 번째 남과 다르게 봐라. 그러면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을 갖게. 남과 다른 시각, 남과 다른 관점. 다섯 번째 꼼꼼하게 봐라. 그랬을 때 네가 디테일을 갖게 될 것이다. 너를 깊이 들여다봐라. 너를 성찰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만 저런 그 관점, 그냥 또 얘기한 게 다각도로 봐라. 절대 한 면만 있지 않다. 모든 사안이나 어떤 사건, 사태는 여러 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봐라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봐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라. 이 사건이 이런 미칠 영향, 파장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봐라.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닭들이 어떻게 되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계속 따라가 생각해봐라.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라. 그렇게 했을 때 나만의 어떤 시각 관점을 갖게 된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내일 학교가 더 확신이 서는 그런 명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자부심 같은 게 생기는 시간이었어요. 학생들 주로 먼저 질문이나 소감도 괜찮아요. 네, 받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네,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선생님. 아니, 저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이렇게 퇴사도 가셨다가 청와대에도 가셨다가 되게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그동안 글쓰기라는 걸 되게 오래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글쓰기 인생에서 좀 가장 큰 전환점 혹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예. 제일 힘들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 모셨을 때고요. 한 3년 차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까지 차 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버티고 버텼던 게 이제 그때 사표도 냈었었고요. 대통령께 사표도 냈다가 이제 사표가 이제 수리가 안 돼서 계속 있게 되긴 했는데 그 즈음에 깨달은 게 많았어요. 사람은 이게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그 임계점에 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배우고 있었구나 라고 느꼈던 것도 그 즈음이에요. 대통령께서 그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는 그 연설문을 초안 없이 본인이 직접 일필이주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 연설 하시겠다고. 그때 보고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글을 진짜 잘 쓰신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 혼낸 이유가 있구나.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배우고 있었구나. 이분한테 혼난 게 아니고 월급 받고 개인 수업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과는 또 이제 언젠가 헤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지 그때 이제 5년 임기가 끝나면이었죠. 이렇게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임기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왜냐하면 3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내려막길을 걸으니까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뭐 지금 혼내고 막 이렇게 힘들고, 내가 힘들고, 이런 것도 나중엔 추억이 되고, 또 대통령을 또 그리워하게 될 거고, 이제 돌아가신 거 생각은 못 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비를 넘으니까, 아,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어찌 보면 제일 힘들었던 때고, 그때가 또 거기서 이렇게 힘을 얻었던 때, 예, 그랬던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계속될 것 같은데 계속되지 않더라. 군대도 가보니까 나는 6주간 훈련이 나는 30개월 동안 계속될 줄 알았어. 아, 그럼 그게 군대인 줄 알았어. 그 이후, 훈련소 이후 단계를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근데 6주 지나고 자대 배치 받으니까 훈련소보다 훨씬 낫고, 또 고참 진급하니까 또 이전보다 훨씬 낫고,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더 나은 세상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네. 그 아까 야, 괜찮은데. 안전함이 보장돼야지 창의성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약간 그 소득의 분배 문제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안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 근데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은 필요하죠. 이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게 이제 충족이 돼야 그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데 뭐 창의적인 생각하는 건 어렵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니체가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비탈에 서라. 항상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넣어라. 그러니까 어디에 안전하고 안정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좋은 작품 쓴 작가들 보면 오히려 막 극도의 빈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결국은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지금의 어떤 뭐 경제적 어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에 반응하느냐,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저는 소감이라는 질문이 같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말하고 쓰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깊게 와닿았어요.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듣고 읽기 하는 거에 대한 의문과 반발감 같은 게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건데, 선생님 말씀과 제가 하던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하구나, 이게 맞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강의 동안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저는 뭔가 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글을 쓰고 계속 읽고 보다 보니까 세상에는 좋은 글도 많지만 뭔가 껍데기만 있는 글도 있고 위험한 글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지, 아니면 좋은 글과 껍데기만 있는 글, 혹은 좀 위험한 글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구별하시는 선생님만의 시각이라든가 관점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뭔가 주는 글은 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뭐라도 얻어갈 게 있는 글, 나에게 뭔가 주는 게 있는 글, 하물며 그냥 재미만 줘도 저는 좋은 글이고요. 무슨 뭐 통찰을 주고 그러면 진짜 좋은 글이고, 뭐 감동을 주고 그러면 좋은 글이죠. 그거 말고라도 내가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거, 또는 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주는 글이 있어요. 읽고 나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글이 있죠. 그건 정말 나쁜 글이고요. 근데 이걸 얻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칼럼이든지 하나 읽고 반드시 내 생각을 하나 쓰겠다. 길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한 3줄 이내. 이걸 읽고 나서 내가 뭘 새롭게 안 거라든지 느낀 거라든지 하여튼 뭐가 옛날 생각이 기억났다든지 뭐든지 하여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뇌가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읽으면 다 써요. 근데 그런 훈련이 굉장히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글이 다 좋은 거죠. 뭐 위험한 글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글은 사람을 어떤 편견, 고정관념 이런 데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그런 글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네. 네. 선생님 아까 사진을 찍으셨죠? 네. 네. 네, 저가 예.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소감하고 저 친구처럼 소감하고 질문을 같이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선생님 강의는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감, 그리고 감정, 뭐 경험 이런 식으로 5가지 키워드로 나눠주셔서 강연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들만 사실 기억을 해도 글쓰기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선생님이 그런 어떤 살아본 삶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좀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많은 도움과 많은 또 조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선생님께서 이제 글을 오랫동안 써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앞으로의 어떤 글쓰기로서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나 꿈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글쓰기에 관한 글을 쓰고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글쓰기에 관한 말을 하고 다녀요. 제 책도 3권 다 글쓰기에 관한 책이고 강의도 글쓰기에 관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좀 찔리는 게 남한테는 글을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런 글이 좋은 글이다 라고 글로써 모범을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글쓰기 책을 썼지만 그건 모범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제가 내 글로써 글쓰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좀 문학도 좀 공부를 하고 그런 글을 쓸 수 있을 때 적어도 뭐 시라도 좀 쓰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글은 이렇게 써라 글쓰기에 대해서 말하고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해창작과나 이런 데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대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여기 뭐 강원국의 글쓰기 학교를 이렇게 제목도 정했던데 그런 준비가 돼서 자격이 주어지면 그런 학교를 열어볼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구석구석에 많이 계시네요. 처음에는 몇 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천천히 보니까 극장에 가면 처음에 이렇게 안 보이다가 한두 분씩 주변이 보이잖아요. 어제 그 공작이라는 영화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공작. 선생님 어떻게? 저 질문. 네. 원만한 사람들과 인과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강한 개동을 가지는 것도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질문이 같은 말 같은데, 야,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죠.
예. 저도 그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살면서 관계도 원만하게. 이거는 사실은 정말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월급,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건 다 받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방법.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이제 차에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차가 약간 찜통일 거예요. 네. 아까 오는데 2시간 칼같이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와이프만 안 따라왔으면 근데 지금 2시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한 가지만. 예. 아까 소리와 읽기로 오랫동안 네.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쓰기와 쓰기와 말하기로 이 생활을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환하게 된 그 계기라든지 동기가 있으신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 유암 선고 받고요. 그때부터 말하고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내려놓고 좀 편히 살자. 편히 사는 게 다른 말로 2마디 하면 살고 싶었어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고 그러고, 내가 못하겠는 거 못하겠다고 하면서 살자.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출판사에 갔는데, 거기 월급 100만 원 받고 갔어요. 직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그 2마디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 가서 그렇게 살았고요. 한 1년 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판사에 편집자 생활을 하니까 남 책을 편집을 7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책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고, 책을 쓰니까 강연을 또 해야 돼요. 책을 팔려면. 그래서 출판사에서 또 강연을 막 잡아서 또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말도 난 전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말은 정말 하면 늘어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정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말도 하게 되고, 또 말한 걸 또 글로 쓰게 되고, 그리고 말하고 쓰기 위해서 읽기 듣기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하는데 이게 돈도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 이게 뭔가 이게 선순환 이게 흐름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저만이 아니고 누구나 가능한 것 같아요. 하려고만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